그날 그는 제게 수십억짜리 건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떠난 뒤에야 알았어요. 그가 제게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물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연 올해 67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얇아지고 세상은 더 차가워지더군요.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마치 초조한 손끝처럼 유리창을 두드렸죠.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실 안 희뿌연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었어요. 그 나이의 무게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끼면서요. 테이블 건너편에는 제 아들 민재 38살 늘 비싼 양복에 잘 다려진 셔츠, 단정한 턱선 겉으론 번듯했지만 그 얼굴엔 오래된 불만이 새겨져 있었죠. 그 옆엔 제 며느리 유진 무릎 위로 명품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입가에 얇은 미소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윤 사장님 변호사 최동혁이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서리를 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만이 이 방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웠죠. 여기 서명만 하시면 양도가 완료됩니다. 펜을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펜이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이었죠. 살면서 내린 모든 결정, 감내했던 모든 희생이 이 작은 금속 막대 안에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던 그 아이가 보일까봐 작은 금붕어가 죽었을 때 울던 아이 엄마, 내가 커서 꼭 엄마 돌봐줄게 그 약속을 하던 아이가 보일까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죠. 어머니, 그 건물 지금 시세로 팔면 87억이에요. 그 돈이면 어머니 여생도 저희 미래도 다 보장할 수 있어요. 손주들 교육비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손주는 없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천둥 소리가 터지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죠. 그 짧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썼던 가족의 얼굴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엔 욕심과 분노가 뒤섞인 낯선 얼굴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고립이었죠. 함께 있는데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그 싸늘한 감정. 그래서 말했어요. 이 건물 전부 기부할 겁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펜촉이 종이에 닿았고 제 이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윤혜연 70년 전 어머니가 제게 글씨를 가르쳐 주던 그때처럼요. 사랑의 값이 없던 시절의 글씨로요. 펜을 내려놓자 탁자 위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민재의 숨이 거칠게 들렸어요. 어머니,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꽉 쥔 채였죠. 그 옆에서 유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걸고 말했죠. 선택하셨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차가웠던지 그 순간 저는 몸이 떨렸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그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석 달 전 모든 게 시작된 그 가을 저녁으로요. 서울은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은행잎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그 계절 속에 제 식당, 빛의 집이 있었어요. 종로 골목 안쪽 작은 간판 하나 달린 조용한 가게. 이곳은 제가 남편을 잃은 뒤 세운 제 두 번째 삶의 터전이었죠. 사람들은 스페인 음식점이라 불렀지만 사실 제겐 기억을 요리하는 공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꾸었던 꿈이기도 했죠. 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고 싶었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의 표정 하나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주방에서 와인을 졸이고 있을 때 문 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 백발의 신사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또렷한 사람이었죠.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빠에야와 와인을 주문했어요. 첫 입을 먹은 뒤 그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음식은요, 누가 진짜 신경 쓴 맛이 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진심을 알아본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사람 박도윤 그 이름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제 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요. 식사와 대화, 그리고 말없는 시간 속에서 우린 천천히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용히 서로의 빛이 되어갔죠. 하지만 세상은 늘 그 빛을 시샘합니다. 어디선가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죠. 그 그림자가 제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죠. 그 서명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장에서는 윤혜연이 박도윤에게서 받은 뜻밖의 재앙과 그의 유산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빠에야를 싸뒀어요. 다음에 드리려고요. 그날도 그는 내일 또 올게요 하고 웃으며 나갔거든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었어요. 밥알 하나하나에 사프란 향이 제대로 배도록 그가 좋아하던 새우를 조금 더 넣었죠. 내일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장을 해뒀어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어요. 저녁 7시 늘 그가 앉던 구석 테이블은 비어 있었어요. 촛불은 켜지지 않았죠.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7시 반이 되었을 때 5번째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죠. 80 가까운 나이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8시 아르바이트생 상민이가 눈치를 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그렇게 묻고 싶었겠지만 입술만 달싹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죠. 8시 반 결국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6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들려온 건 차갑게 녹음된 목소리였어요. 박도윤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자리를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가 앉았던 그 자리 위에 그리고 그 촛불을 밤새 꺼뜨리지 않았어요. 초가 다 녹아내리고 불꽃이 새벽녘에 스스로 사그라질 때까지 무엇을 위한 철야였을까요?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위한 밤이었겠죠.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경 쓰게 되면
그의 부재가 공기처럼 느껴진다는 거려. 숨을 쉬는데도 뭔가 막혀 있는 느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방 안의 온도를 바꾸고 세상이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그가 떠났구나. 어디로, 왜, 어떻게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느껴졌어요. 사람을 잃어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상한 직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운. 이젠 다시 볼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조용한 체념 같은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도 혹시나 했어요. 혹시 어제 못 와서 미안하다고 문 열자마자 그 특유의 미소로 인사하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구석 테이블은 그대로였어요. 그 자리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탁보를 새 걸로 갈아도 의자를 닦아도 그가 다시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돌아서면 그가 앉아 있는 환상이 보이기도 했어요.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그 모습 그대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쯤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이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이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어디서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월요일 새벽 6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기도 전에 알았어요. 누군지, 무슨 일인지, 왜 그런 전화를 해야 했는지. 윤혜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박도윤 회장님 댁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입원해 있었다고요. 하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왜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가 그토록 자주 와서 제게 건넨 미소와 말들이 왜 그토록 따뜻했을까?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침대맡에 꽃이 놓여 있었고 옆 탁자 위엔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혜연님께 손끝이 떨렸어요. 그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놓은 글씨, 그 한 줄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혜연 씨, 저는 당신이 만든 음식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집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당신 덕분에 다시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게 조금 남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함께 나누지 못했네요. 제 마지막 선물이 곧 전달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박도윤 드린 편지를 읽고 난 뒤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마음은 울음과 혼란이 뒤섞여서 제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마지막 선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고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선물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혜연 씨, 박도윤 회장님의 유언과 관련해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어요. 도윤 씨가 제게 남긴 선물은 그의 재산 일부였어요. 그 엄청난 금액의 유산을 그가 제게 맡겼던 겁니다. 왜 저였을까요? 저는 그저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준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의 가족도 혈육도 아닌 제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 담긴 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가족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비가 내리는 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법률 사무실의 그 차가운 조명 아래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서명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촛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식당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요. 하지만 그 불빛이 따뜻한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무심했어요.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가게 문 여는 소리,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 그 사이로 커피 향이 섞여 흘러나왔죠. 세상은 여전히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안은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어요. 마치 시간만 저를 두고 앞서가 버린 것처럼요. 모두가 모르고 있었죠. 다정하고 조용하고 외로웠던 한 영혼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거요. 그 영혼이 남긴 건 단지 이름도 없는 건물 한 채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문장 몇 줄,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진 묵직한 공백이었어요. 도윤 씨가 떠났어요. 제 친구가, 제 위로가, 제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있던 한 조각의 따뜻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상도 못할 선물을 남겼죠. 수십억 원짜리 건물.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비밀. 처음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류에 찍힌 도장은 냉정했어요.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처럼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는 게 곧 사실이 되어버렸죠. 비밀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요. 특히 그게 87억 원짜리 비밀이라면 더더욱요. 처음엔 단지 상속 통보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한 낯선 얼굴들, 도윤 씨의 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유언장.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가 왜 이 건물을 제게 남겼는지, 그 속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왜 나일까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 물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번졌으니까요. 누군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상속받은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어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점점 늘어갔고 SNS에는 익명으로 제 이름이 오르내렸죠. 심지어 가족들조차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들은 조용히 저를 피했고 며느리는 불편한 웃음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왜 당신에게 그 돈이?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 한가운데에 쿡 찔리듯 박혔어요. 저는 단지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와 나눴던 식사, 조용히 흘러가던 대화, 그리고 말없이 마주 앉아도 편안했던 그 시간들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평범한 여자가 왜 그런 걸 받았을까? 그 의심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의심은 가족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그분이 엄마한테 특별한 감정이라도 있었던 거야?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윤 씨와 제 사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린 단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준 친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은 아들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죠.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그 건물은 결국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대로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돈 앞에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쉽게 뒤틀리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도윤 씨가 남긴 마지막 뜻을 몰랐어요. 그 건물 안에 그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던 거죠. 도윤 씨의 변호사가 전해준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봉투에는 낡은 글씨로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편지를 열었죠. 지연 씨, 제가 이 건물을 당신에게 맡기는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당신이 몰랐던 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꼭 그걸 알아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은 편지는 그 부분에서 끊겨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속에서 도윤 씨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어요. 지연 씨,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아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건물로 갔어요. 오래된 벽돌 건물, 낡은 간판, 닫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건물 안에는 도윤 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가 쓰던 펜, 그가 남긴 메모,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 씨와 낯선 여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제 얼굴과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단지 상속이 아니라 도윤 씨가 제게 남긴 건 진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분노, 며느리의 냉정한 계산, 그리고 피와 의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익숙한 번호,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울리던 벨소리 받기도 전에 알았어요. 그 전화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요. 그날 밤 이후 제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도 아닌데 마치 모든 소리가 유리병 너머로 들리는 것 같았죠.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시계 초침 소리,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도 다 낯설게 들렸어요. 몸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시간대에 서 있는 것처럼 멍했죠. 식당 불을 끄고 의자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서도 손끝이 떨렸어요. 그게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혹은 너무 오래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탓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민재의 얼굴, 유진의 말투, 그리고 문이 쾅 닫히던 순간의 공기까지요.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가족보다 낯선 사람을 선택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죠. 낯선 사람이라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작 제게 가장 낯선 사람은 제 아들이었어요. 피를 나눈 사이라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제게 가족이 아닌 관계가 되어 있었죠. 의무로 이어진 계산으로 유지된 관계요. 식당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 속에서 도윤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식당에 왔을 때 그는 언제나 조용했죠. 주문은 단출했고 자리도 늘 구석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깊었어요. 사람이란 혜연 씨, 결국 선택으로 남는 존재예요. 돈보다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대로 선택하는 거요. 그 말이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슴에 콕 박히더군요. 그가 떠난 후 남긴 건물, 그것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시험이었단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죠. 누가 진심으로 제 곁에 있었는지, 누가 제 손을 잡는 척만 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줬어요. 밤이 깊었어요. 상민이는 조용히 청소기를 끄고 말없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 귀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웃어 보였죠. 상민이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내일도 나올게요. 혹시라도 혼자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이 괜히 눈시울을 붉히게 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11월의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은 마치 지난 세월의 조각처럼 깜빡였어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아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윤 씨, 이제 알겠어요. 왜 나한테 맡겼는지.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그의 삶이 있었고, 그의 고독이 있었고, 어쩌면 그의 후회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제 몫이 되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그건 분명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물으려 했죠. 상대는 놀란 목소리였어요. 전부요? 정말 건물 전체를 기부하시겠다고요? 그 물음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전부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누군가 내 어깨에 얹어뒀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낮고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윤혜연 씨 맞으시죠? 성북동 건물 관련해서 잠시 뵙고 싶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이상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군지 바로 떠올릴 수 없었지만 어딘가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구신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자가 대답했어요. 도윤 씨 일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윤 씨 일이라니? 그는 이미 떠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손이 떨렸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전날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희미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진실이 드러나려 한다는 예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식당 문을 닫은 채 홀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어제 유진이 두고 간 과일 바구니가 그대로 있었죠. 셀로판 포장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마치 가짜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포장을 벗겨내자 과일들이 하나둘씩 상하고 있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냄새가 이미 달라져 있었죠. 그게 꼭 민재의 말처럼 들렸어요. 겉으론 걱정이었지만 그 안엔 계산이 숨어 있었던. 손끝으로 사과를 들었어요. 표면이 부드럽고 차가웠어요. 너무 오래가면 썩는 거야. 중얼거리며 사과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식당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 천천히. 낯선 발걸음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어제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윤혜연 씨 맞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도훈 법무법인 현우. 무슨 일이죠?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도윤 씨가 남기신 서류 중 일부가 유언장 공개 후에 별도로 발견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건이에요. 숨이 막혔어요. 또 다른 서류라니 아직 끝나지 않았단 뜻이었어요. 그게 뭔데요?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죠.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누렇게 빛바랜 봉투였고 그 위엔 낯익은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혜연 씨에게. 손끝이 떨려 봉투를 받았어요. 직접 전달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더니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봉투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그렸어요. 혜연 씨에게. 그 단 세 글자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도윤 씨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제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조용히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앉았어요.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죠. 봉투 속엔 어떤 진실이 들어있을까요? 도윤 씨의 또 다른 비밀일까요? 아니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걸 흔들어버릴 이야기일까요? 식당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봉투 끝을 살짝 찢었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혜연 씨, 제가 가진 건물이 전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다시 한번 제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밤 또 한 번의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법률사무소가 있는 강남의 빌딩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햇살이 부딪혀 반짝이는 그 건물은 저 같은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너무 반듯하고 차가웠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제 발자국 소리를 반사했어요. 대리석 위로 비친 제 모습은 낯설 정도로 초라했어요. 올 코트, 다른 핸드백, 편한 신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윤 사장님이라고 불릴 법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치고 싶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되고 싶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버튼 위에 붉은 불빛이 한층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무실 문을 열자 겨울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창가에 걸린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반투명한 빛을 뿜어냈고 먼지 하나 없는 공간은 낯설 만큼 정돈돼 있었어요. 최 변호사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새로 생긴 주름이 그동안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죠.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죠. 윤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예의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슬픔. 아마도 그가 다뤄온 수많은 상속 사건 때문이었겠죠.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제 가족이 그 전형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는 차갑고 무거워 보였어요. 한 장 한 장이 돈과 욕망, 분노로 얼룩진 사람들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제 마음은 고요했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 모든 돈, 건물, 이름, 권위 다 내려놓기로요. 사장님이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어떤 금전적 이익도 받지 못하십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최 변호사가 묻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 속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용기라는 거리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아드님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미소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 아이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심이었어요. 민재는 분노와 실망 속에 나를 떠났지만 언젠가는 알겠죠. 부모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라는 거요. 손에 든 펜이 묵직했어요. 반짝이는 표면에 내 얼굴이 작게 비쳤어요. 그 왜곡된 얼굴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였을까? 돈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윤 씨가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서류에 첫 서명을 남길 때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참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잃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놓아주는 소리 같았어요. 두 번째 서명을 할 때는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고요. 세 번째 서명을 남길 때쯤엔 제 안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끝이라는 말이 이렇게 평화롭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야 할 차례니까요. 그는 빛의 집 재단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 사장님께서 직접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빛의 집.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울컥했어요. 빛이라니. 그분은 끝까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눈을 잃지 않으셨구나 싶었어요. 그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박 사장님이 사장님 결정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혜연 씨는 전부 기부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나를 믿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할 거라고, 욕심보다 사람을 택할 거라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서명 마지막 줄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창밖에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한강 위로 흩어진 빛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모든 걸 내려놨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평화가 흘렀어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2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오늘만큼은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도윤 씨의 날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상민이가 주방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상민이가 조용히 다가와 절 안았어요. 그 단순한 포옹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가방 속 편지를 꺼냈어요. 도윤 씨가 남긴 편지요. 수없이 읽어서 글씨가 다를 정도였지만 여전히 펼치면 손이 떨렸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그 뒤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못 봤던 아주 연약한 종이었어요. 글씨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살아 있었어요. 추신 마이너스 혜연 씨. 사장님이 뭘 선택할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찾겠지만 사장님은 마음으로 선택하겠죠. 그 마음으로 저를 구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빛을 퍼뜨리세요라는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기 전까지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빛을 퍼뜨리세요. 그게 아마 제 남은 인생의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로 무언가를 받은 거라는 걸요.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남긴 빛의 집은 점점 자라났어요. 처음엔 바닷가의 작은 하얀 집 한 채였죠. 하지만 지금은 전국 27개, 30개, 마침내 40개가 넘는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엔 늘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갓 끓인 된장국, 방금 구운 빵,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요. 그곳은 모두가 환영받는 곳이 되었어요. 누구도 혼자 밥을 먹지 않는 곳. 아이들이 반죽을 치대며 세상을 배우고 나이 든 어르신들이 아직 내가 쓸모 있구나 하고 미소 짓는 곳. 그게 바로 빛의 집이었습니다. 민재에게선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며느리에게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손자, 피 한 방울 섞인 그 아이를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가끔은 날카롭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길에서 젊은 부부와 아이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 마을 아이들이 웃으며 저를 할머니라 부를 때, 그리고 상민이가 어린 친구에게 차분히 인내심을 가르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손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리움이 몰려올 때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요. 그때 제가 내린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결심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결정을 어리석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이 선택 덕분에 진짜로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는 거요. 매일 새벽 아침을 거를 어르신들을 위해 국을 끓이고 오후에는 서툰 아이가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웃고 저녁에는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속삭이는 그 평화. 그건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도윤 씨가 왜 그 모든 걸 저에게 맡겼는지를요. 진심은 때로 모든 걸 잃게 만들지만 결국엔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거요. 돈과 자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요. 어떤 선택들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녘 저는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떠난 날 처음으로 해가 떠오르던 그 자리였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천천히 밝아오고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세상의 모든 어둠을 지워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가 보았던 세상을 이해하고 있구나. 뒤를 돌아보니 제 작은 집에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주방에선 상민이가 이미 국을 끓이고 있었죠. 문이 간판에 아침 햇살이 닿으며 반짝였어요. 빛의 집. 곧 어르신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수다와 웃음으로 부엌을 가득 채우며 오늘 반찬은 뭐예요? 하시겠죠.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뛰어들어와 밀가루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 테고
저녁엔 노을이, 바다가, 별이 그 위를 덮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하루의 전부예요. 단순하지만 깊고 따뜻한 하루. 도윤 씨의 재산이 바로 이런 하루가 되었어요. 그분의 수십억이 외로운 이들의 아침 식사가 되었고, 아픈 사람의 약이 되었으며, 잊힌 이들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차가운 숫자와 서류였던 돈이 이제는 살아있는 숨결이 되어 이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사랑으로 변했어요. 계산보다 친절을 선택한 한 사람의 결심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해가 조금 더 올라가며 바다 위로 빛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69회를 살며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이 그 바다에 비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리고 이 세상, 나에게 이런 하루를 주어서 고마워요.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외로움이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빛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남해의 바다를 바라보면 그 하얀 집이 보일 거예요. 파란 덧문이 달린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집.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고 나이든 어르신들이 텃밭에 채소며 아침에 잡은 생선을 들고 길을 오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앞을 뛰어다니며 인사를 하고 상민이는 빨랫줄에 빨래를 널며 음정이 조금 틀린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주방 안에는 제가 있습니다. 이제 70살이 된 윤혜연. 머리는 휘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불을 품고 있습니다. 큰 국자를 들고 오늘도 사람들을 위해 국을 저어요. 한때는 이유도 모른 채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일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를요. 유산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남기는 거예요. 진짜 부는 은행이 아니라 당신이 건드린 마음 속에 남아요. 당신이 나눠준 친절 속에, 전해준 따뜻한 말 속에, 켜준 불빛 속에요. 저는 가족에게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더 큰 걸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연민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친절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증거를요. 세상이 빼앗고 쌓고 계산하는 데만 몰두할 때 여전히 나누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증거. 빛의 집은 지금도 그 바닷가 마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 43개 공동체 센터에서도요.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잡아준 손길 속에서 잊히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요. 왜냐하면 빛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요. 퍼지고 자라나고 번져갑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빛으로 이어지니까요. 도윤 씨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세요. 밥 한 끼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존재를 진심으로 봐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게 진짜 부예요.